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한 살 어린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이게 정당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과 이와 관련해 찬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연 형사전문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희철 대구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청소년 범죄 처벌 기준을 정리한 권윤수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명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부상을 입었고 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참여자가 18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가해 학생 대부분이 2006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했어도 형사 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입소 같은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 입소는 최대가 2년으로 14살 이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나이는 14살입니다. 14살이 넘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도 남습니다.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라며 연령 하향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 연령,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시사톡톡 권윤수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이 촉법 소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천주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 네. 형법 제9조와 촉법 소년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년법 제4조가 동시에 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끔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경우 만 12세, 만 13세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된 사례들에서는 만 12세나 특히 만 13세의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장래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입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연령을 낮추어서 처벌을 시킬 것인지 네. 아니면 범죄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처벌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잡을 것인지는 네. 앞으로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자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지합니다. 예. 그럼 정희철 교수님께서는 이 연령을 낮추자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뭐 강력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이 일단 처벌을 강화하자, 네. 혹은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자, 네. 이런 이제 문제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데 네. 좀 더 문제 접근 방식에서는 좀 방향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년법의 목적이라든지 형사 미성년 처벌 규정의 취지를 살려서 사전 예방이나 소년 재범 방지가 일단은 목적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 필요한 사회 정책, 법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을 펴놓고 네. 그 가운데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제 연령 하향이라든지 형벌 강화의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이지 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좀 편협한 접근 방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여간 이 처벌을 하되 왜 처벌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좀 명확하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 논의가 좀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천준 변호사님도 연령 하향에는 찬성하시지만 이 청소년 범죄의 최종 형사 목적이 교화에 있고 재범 방지에 있다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교화 목적의 그 소년법의 이념이 옳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소년범의 그 재범률이 높아진다든가 갈수록 그 흉포화되고 있는 점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논의도 이제 시작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실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치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것. 네.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쟁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짚어볼 거는 잠깐 간략하게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들이 지금 나열돼 있을 텐데 그 기준들이 천 변호사님은 낮추자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왜 아닌가 이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만 10세 미만의 네. 소년에 대해서는 네. 소년법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하여 형사처벌이나 그 보호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0세를 넘었지만 그 범죄를 아직까지는 저지르지 않은 소년, 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그 우범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이 구역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은 시킬 수 없다. 이게 네. 이제 촉법 소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이제 범죄 소년으로서 형사 처벌이 이제 가능하고 네. 그리고 검사의 선택 또는 소년부 판사의 선택에 따라서 보호 처분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호 처분 이러면 사실 보호 처분이 뭔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일반 이 법적 용어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흔히 뭐 소년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원은 뭡니까? 소년원은 형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네. 보호 처분 중에 하나입니까? 교화를 위한 것인데 보호 처분 중에서는 가장 센 것입니다. 네. 소년원 송치라는 그 처벌, 보호 처분 이외에는 어쨌든 사회 내에서 그 교화하고 사회나 시설, 병원 네. 등에서 이제 치료받거나 감호를 받거나 네. 수강을 하거나 사회 봉사를 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회 내 처우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보호 처분이 천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이거 정도로는 안 된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비록 우리 법무부도 그 소년원 송치는 사실상 형법상의 그 구금과 같기 때문에 네. 형벌에 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내용 자체가 거의 그 교과 과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와 같이 그 입학, 전학, 편입 뭐 이러한 그 절차가 다 있고 휴가도 있고 네. 하는 걸 보면 그 성인의 어떤 그 교도소 수용 네. 생활과는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네, 응분의 처벌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보시는군요. 네, 예. 정 교수님은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일단 그 보호 처분이라는 그 처분의 성격을 네. 좀 잘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보호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좀 온정주의적이고 네. 감싸고 형벌을 받는 약한 것이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학자들은 이제 뭐 견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호 처분을 형벌 대체적 보완 처분 일종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형벌 이외에 부과될 수 있는 형사 제재 하나죠. 네.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 아까 천 변호사님께서 뭐 연령이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근데 형사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호 처분도 형사 제재 일종이거든요. 네. 일종이고 또 하나는 보호 처분이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는데요. 네. 물론 이 8, 9, 10호가 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한데 네. 이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각 처분의 병과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1호가 보통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위탁기관을 보내는 거죠. 감호 위탁인데 네. 그것만 과하지는 않거든요. 네. 거기에다 단기 보호 관찰도 병거하고 해서 보통 혼합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뭐 혹시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극소수의 강력 범죄를 빼놓는다면 아까 네. 우범소년 말씀도 하셨는데 우범소년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호 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굉장히 폭이 넓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인들보다는 양적 측면에서는 애들이 투입되는 그 청소년들이 투입되는 형사 제재의 폭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범 소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제재를 부여할 수 있죠? 우범 소년 같은 경우는 이 소년법 요건 자체가 네. 현실적으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녀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네. 요즘 보면 저녁 때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애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적으로 밥 먹듯이 한다든가 아니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든가 이런 이런 습벽들이 있으면 우범 소년으로 해서 경찰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 소년부로 보내지게 되는 그러면 것이죠. 지금 정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정도의 처벌 수위로도 충분히 청소년들 범죄는 뭐 처벌 혹은 응분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바꾸자,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데는 그냥 저녁에 몰려다니고 친구들끼리 뭐 술 마시고 이런 정도의 우범 행위야. 뭐 그런 거 한다고 갑자기 연령을 낮추자는 이런 논의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1953년에 이게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지금 낮추자고 하는 걸 보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범죄가 흉폭해졌다든지 또는 뭐 범죄의 양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요 형사 미성년자 처벌 연령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타당하다라고 네. 말했지만 이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맞벌이 가정이 이제 는다든가 네. 또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든가 그리고 또 SNS 또 살상 게임 네. 포르노물 등 그 유해 경로가 매우 늘어난 상태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그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굉장히 흉폭화되고 이제 모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12세 내지 13세의 특히 그 범법 행위 중에서 잔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보호 처분이 그 실효적이었다고 본다면은 형벌까지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보호 처분이 과거보다 그 7개 독립된 보호 처분에서 10개로 늘어서 세분화를 시켰음에도 네. 그리고 2007년도 12월 달에 만 그 12세로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촉법 소년이나 우범 소년의 하한을 10세로 끌어내려서 그 미리부터 국가가 개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이제 흘러서 또 그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였고 모방성이 범죄 수용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처벌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003년 더 멀리 가자면 1953년에 이 기준을 정할 때에 쉽게 말하면 소년들이 지금 소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14세 정도면 12세가 넘어가면 과거에 그 시절의 소년이 가졌던 신체라든지 정신적인 상태와는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또 한편에서 보자면 이거는 제가 정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지금 기준 정도를 잘 운용하고 다른 데 원인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시니까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의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화시설에 가서 이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면 좋겠는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정도의 고통을 받고 사는데
이 친구들이 가서 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또다시 나와서 금방 나와서 또 괴롭히는 일을 반복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가해자는 계속 그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피해자는 받은 상처를 복구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천 변호사님 그 답변하신 부분하고 사회자님 그 질문을 섞어서 좀 네. 한건 뭉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보호처분이 적정하다고 해서 흉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애들 처벌하지 말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러시겠죠. 당연히 엄정한 네. 처벌은 필요하고요. 네. 엄격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실효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연령을 좀 하한하자고 하는 주요 논거가 뭐냐면 애들이 저연령화 되어 간다. 네. 범죄자들이. 그다음 재범률이 높다 하는 것인데 네. 일단 재범률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범죄 통계를 놓고 보면 2018년 범죄 100세 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세 미만 범죄가 전체 소년 범죄가 0.1에서 0.3%입니다. 물론 거기에 네. 흉악범이 있죠. 네. 흉악범 비율로 보면 요 나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높게 되는 것이죠. 네.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나머지 14세, 15세는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신 16세부터 18세가 비율이 좀 증가하는 거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연령화하기 때문에 좀 낮추자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흉악범이 그럼 많이 증가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강력범죄 비율들도 사실은 다소 등락이 있긴 하지만 네. 비교적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범률 같은 부분도 초범 비율은 계속 줄어듭니다. 10년간 네. 줄어들고 재범률이 4범 이상자의 재범률이 지금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천 변호사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 재범률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 그 당시에 애들에 비해서 요즘 애들이 신체적으로 발육은 좋죠. 잘 먹고 운동도 네.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신체적 성숙도와 정신적 성숙도가 비례하는 것이냐. 네. 이거는 붙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이냐 전혀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더 낮추어도 된다.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처벌 안 받을 거야 라고 알면서까지 범행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도덕적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려면 14세라고 하는 형법상 미성년 규정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대단히 큰 작업이거든요. 네. 반성 부분들은 뭐 일단 피해자들이 입는 상처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안타깝고 그리고 저주적인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반성의 기회는 꾸준히 줘야 될 것이고요. 네. 교육의 기회도 줘야 되겠고 다만 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은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반대급부를 얻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보호대로 국가기관이 알아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 보호에 쓰이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네.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무를 좀 강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뭐 반론 아닌 반론, 뭐 사회자가 반론한 건 이상하긴 하지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당신 아이가 직접 당하면 당신 그런 얘기 못한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반대 논리를 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일 거예요. 법의 감정 또는 응분의 정의 받은 만큼 다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잘못한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처벌을 해주는 것이 법적인 정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강화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은 만큼 벌 받는 건 당연하죠. 네. 다만 그것이 같은 형태의 벌이어야 되느냐 네. 아니면 또 하나는 성인과 같은 목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년법의 취지 자체가 단순한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이 소년들이 사실은 나중에 성인이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야 될 필요성은 성인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제가 자꾸 그 형벌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달리 있는 게 아니고 뭐 저도 저희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네. 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면 행위자, 즉 소년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모든 사회적인 논의가 몰입이 되어서 네. 강하게 처벌하고 나면 그 뒤에 대책은 없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잊혀집니다. 네. 피해자들도 사실은 잊혀집니다. 네. TV에 잠깐 비치고 잊혀집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줍니다. 네. 그러니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인 논의들만으로 네. 이 논의들이나 토론들이나 혹은 사회적 어떤 대책들 수립이 네. 편중돼서는 곤란하다 네. 이런 이야기. 저희 경찰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렇게 실제로 적발하는 현장에 나가면 이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당신 우리 못 잡아가니까 마음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이 소개해 주실 만한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말씀을 잠깐 해주시죠. 보통은 이제 집단 범죄가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특수강간 같은 사건인데 네. 입건이 되더라도 일단 그 소년은 원칙적으로 가급적 구속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속 당하지 일단 않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예. 그리고 형사 처벌을 피하여 소년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애써줄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그 처벌을 면하는 데만 이제 온 가족이 피고인의 가족이 혈안이 돼 있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들이 벌을 면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핵심이고 예, 어떻게 하면 이 피해자-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점이 만약에 낮춘다 그러면 대한변협에서 뭐 만약에 나이를 낮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 2살 정도 이 연령을 낮추는 게 어떠냐 그게 이렇게 회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촉법 소년 중에서 이제 중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비율들이 네. 12세와 13세에 좀 비교적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도 2살 내리자라는 그 안이 세 분, 장제원 의원안, 김도읍 의원, 이석현 의원 안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네. 반면 1살만 내리자. 그래서 이제 13세부터 이제 처벌하는 걸로 하자라는 네. 안이 박덕흠 의원, 강효상, 김경진, 표창원 의원 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께서는 만 13세부터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살인하고 강간죄에 한해서는 네. 그렇게 처벌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분히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형사처벌 연령을 정하는 것이 나이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14세 이상 자를 처벌한다는 것도 어떤 그 각 범죄자의 상황을 파악한 개별 처우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특성을 감안한 일률적 그 네. 처우이기 때문에 네. 각 소년이 어떤 처한 상황, 죄질 등을 그 고려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촉법 소년이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든가 13세가 저지르는 성범죄, 소년 성범죄가 매우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든가 이 정도를 보고 아마도 12세냐 13세냐 이렇게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내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천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정 교수님 강력 범죄 시작하는 나이가 예전에는 14살 정도 해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저게 소년이 할 수 있는 짓인가라고 지탄할 수 있는 일들이 13세 근처에서 발현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낮추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세, 12세 근처에서 발현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확증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네.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한 2, 3년이 되었고요. 네. 제가 그래서 그 2018년 말까지 아까 천 변호사님께서 의원 입법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에서 총 그
그 소년법 개정 관련해서 25건이 네.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연령 하한뿐만 아니라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문제, 네. 소년 감경의 상한을 올리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뭐 구속의 제한 조치를 없애자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25건을 가지고 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작년 1월에 갔습니다. 가서 네. 자문회의에 가서 답변 과정에서 올렸으면 좋겠냐, 내렸으면 좋겠냐, 네.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상 유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법무부 공청회가 2017년 12월에 있었죠. 네. 그때도 저 공청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범정부 대책 수립 과정, 자문 과정에서 제가 심도 있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 결론으로는 국회 입법조사처나 법무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네. 대한변협에서는 좀 낮추자는 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법무부 내부에서는 13세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이 입법안이 실제로 이제 가결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 진행 상황이 좀 그러하니 좀 침착하게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뭐 끝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천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조사를 낮추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윤창호 사건이 있습니다. 네. 예, 윤창호 씨가 그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그 음주운전 교통사고. 네. 그로 인하여 그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네.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형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자 그 음주운전 그 단속이라든가 음주 교통사고 비율이 많이 줄었다라는 어떤 그 보도가 유의미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때 네. 이론상으로는 줄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결과를 알 수 없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은 누차 말씀하셨지만 그걸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예방 효과가. 그렇다면 이렇게 법을 강화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것 말고 그러면 다른 가능한 수단이 어떤 게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형사 제재만 제외시켜 놓고서 본다면 네. 일단 그 우리나라가 당면한 청소년 범죄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전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누차 그 대부분들 다 아시겠지만 소년들의 사회화의 1차적 단위는 가정과 학교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뭐 가정도 훈육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학교 교육 다 아시겠지만 입시 교육 위주이지 않습니까? 전인적 교육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들어봤던 이야기지 네. 지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인적 교육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전제는 교육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타인의 가치와 인격을 존중하라라는 네. 것들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학교 단위의 법 교육도 실시를 하고 법과 정치 이런 과목도 다들 뭐 수능 과목의 일부로 생각하지 실제로 생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일부 학교들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에 속하는 조치들을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앞서도 나왔지만 보호 처분도 형사제재 일종이고 다른 처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법이나 아동복지법 등등의 처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내실화하고 다양화하는 측면으로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끝으로 토론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마저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변호사님 먼저 주시죠. 예, 그 소년법이 그 이상적 법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소년의 그 비행 습관을 그 사전에 발견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장래 더 큰 범죄를 막겠다. 또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라는 것은 올바른 법 이상이지만은 피해 입은 피해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년들의 그 범죄가 그 흉포화 되어 가는 어떤 측면을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이상을 수정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국회가 국민의 민의 기관이므로 이러한 그 법을 형법 및 소년법 규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공론화 과정에
이제 돌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 교수님. 예, 뭐 다른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인 점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소년법 제가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소년법이 생긴 게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네. 이상에 매몰된 법률은 아니고요. 소년은 우리 기성세대의 과거의 우리입니다. 네. 이고 소년 문제는 우리 미래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이 우리 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특정 사건이 일어났는데 물론 강하게 처벌하고 싶은 욕구는 있겠지만 근데 그 특정 사건 때문에 법률안을 고치는 문제에 치중한다거나 네. 혹은 일시적인 그냥 정부 대책만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를 하고 부처 간 협의를 해서 다자간 협력 체계 가운데에서 뭔가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있는 형사제재 운영을 어떻게 좀 더 내실화하고 효과성 있게 펼쳐나갈 것이냐. 네. 여기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것 이것도 함께 경주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거나 용서를 받는 것을 맡겨두는 것은 국가가 사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우리 소년들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